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올여름은 지역별로 강우량 차이가 너무 커서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남부 지역은 특히 비가 너무 적게 내려서 큰 걱정인데요. 대구는 최근 석 달 누적 강수량이 267mm, 평년의 절반보다도 안 온 거죠. 현재 환경부가 가뭄 단계를 관리하는 댐이 모두 11곳인데요. 이 가운데 경북 청도 운문댐은 가장 상황이 나쁜 심각 단계입니다. 며칠 전 늦은 장맛비가 오긴 했지만 운문댐 저수율은 23%, 지난해와 비교하면 2,800만 톤이 줄었습니다. 대구에 식수를 공급하는 가창댐, 공산댐도 바닥이 훤히 드러나서 어쩔 수 없이 낙동강물을 더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남부지역 가뭄 대책으로 산업단지에 물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대구시 상수도본부는 물 아껴 쓰기 캠페인을 합니다. 폭염과 폭우, 장마와 가뭄이 교차하고 기후변화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건 더 많아지죠? 오늘 함께 그린 대구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세계 여러 나라의 노력들 한번 알아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1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5에서 50mm의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최근 내린 비로 인해 하천과 계곡의 수위가 높아져 있고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내리는 비로 피해가 우려되니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잦은 비 소식의 공기질은 깨끗한데요. 아침에는 20도 안팎으로 선선했는데 낮 기온 안동과 예천 30도로 기온은 당분간 낮더위 속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화 베트남마을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박형국 봉화군수는 지난 17일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응유엔 부퉁 주한 베트남 대사관 대사를 만나 봉화 베트남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양국 교류 확대와 베트남 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봉화 베트남 마을 조성 사업은 베트남 국민에게 존경받는 리왕조 후손의 국내 유일 유적지인 봉화 충효당을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더 높겠는데 습도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겠고요. 낮 동안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2022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펙스가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펙스는 국내 대표 원자력 플랜트 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원전 수출 전시회인데요.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과 해오름동맹 원자력 혁신센터 등 약 80개 주요 원자력 기업과 기관이 11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서 다양한 분야의 품목을 선보입니다. 또 국내 원전 산업계는 폴란드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리투아니아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이번 국제 원자력 수출 및 안전 콘펙스가 경북을 대표하는 지역 특화 전시회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부활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28도, 습도는 6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울릉도 장애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밑반찬이 전해졌습니다. 울릉군 자원봉사센터와 울릉도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 한 민간회사의 봉사단이 힘을 합쳐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을 만들고 직접 전달한 건데요.
장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울릉군 자원봉사센터가 식재료를 지원하고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의 노력 봉사로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건강 밑반찬은 한 민간회사의 봉사단과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울릉군 내 장애인 어르신 50여 가구에 배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밑반찬 봉사는 여름철 식욕이 떨어질 어르신들의 입맛을 돋우고 영양식 반찬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는데요. 이와 함께 울릉군 내 장애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울릉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번 봉사를 계기로 울릉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키워드? 네,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통합 신공항 얘기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밑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네. 국방부와 대구시는 대구 군공항을 경북군이 우성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담은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된 거예요? 네,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 총 사업비 등이 담겼습니다. 사업 방식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구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공군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 11전투비행단, 육군 507 항공대대, 국통사 대구통신소 등 육군, 공군, 주한미군기지도 함께 이전합니다. 네. 지난달 미 국무부로부터 주한미군사 협상 권한 위임 절차를 완료해 미군 시설 이전의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결정하는 포괄협정 협상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군사시설을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부담이 큰 거였죠? 네, 맞습니다. 네. 국방부는 그동안 현장 실사 및 공군, 미군,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이번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군과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네. 형 기지 사용부대 관계기관과 50여 차례 협의와 현장 실사를 거쳐 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 계획도 이제 다 나온 거죠, 앞으로? 네, 국방부는 대구시와 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기부대 양여 심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기부대 양여 심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합의 각서 체결, 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 계획 승인 등을 추진합니다. 네. 이어 내년에 기본 실시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예산 많이 들어가죠? 네,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11조 4천억 원, 민간공항 이전에 1조 4천억 원 등 총 12조 8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 부지 매각 대금이 부족할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 2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족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네. 신공항 건설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맞습니다. 분석입니다. 네, 대구도 그렇고 이제 경북도 할 일이 많겠어요, 이렇게 되면? 네, 경북도는 용역 결과 발표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합니다. 네. 우선 공항 이전 지역을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건축 행위 방지에 나설 계획인데요. 예.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 7일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시군에서 추천받은 경제인, 주민단체 대표 등 약 70명으로 구성됩니다. 네. 이들은 민간공항 규모 결정, 특별법 제정 등 현안 결정에 지역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예. 공항이 들어서는 군의의성 현장 소통 상담실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순항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전통시장입니다. 네. 전통시장 힘들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명절 대목이면 시장도 활기를 되찾기 마련이지만 최근엔 이런 말도 무색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유통의 성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프라인 매출은 연평균 1.4% 증가한 데 그친 반면 온라인은 15%씩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이제 비대면이 자리를 잡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어떤 상권 특히 시장은 힘들어질 텐데 활성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대구시는 전통시장이 온라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과 손잡고 비대면 판매활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네. 연말까지 전통시장 내 온라인 판매 아이템 발굴 및 기획, 컨설팅, 온라인 홍보를 지원합니다. 네. 현재 대구 지역 10개 전통시장에 2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유통으로 이렇게 하려면 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또 좀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업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배송에 적합한 밀키트를 제작하고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건데요. 온라인 홍보의 경우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온라인 쇼핑은 또 배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게 그죠? 네. 빠르고 정확한 배송은 온라인 유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근거리 소비자에게 배달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 신매시장은 시장 상품 배달 대행 서비스 신매시장 고 배달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지원을 받아 가맹비, 배달비를 무료로 한 점이 특징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성구 시지와 경산 일부 지역까지 배송이 가능해 주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월 배달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는데요. 우와. 대구시는 비대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배송 플랫폼 이점 비대면 판로 개척 사업을 네.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이 우리도 동참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보호수입니다. 네, 나무, 그러니까 그 보호할 가치가 높은 나무들 보호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 남평문시 볼리 세거지에 있던 보호수가 지난 13일 강풍에 두동강이 났습니다. 네. 수종은 회화나무로 높이 12m 크기에 무려 300년의 세월을 견딘 보호수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회생 안 돼요? 네, 달성군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 수습에 나섰지만 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벌목 업체를 통해 보호수를 옮겨 폐기하는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네. 나무가 쓰러지면서 무너진 소봉 고택 담장의 경우 사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어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쓰러진 나무는 껍질은 살아 있었으나 내부는 썩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매년 나무 무게 중심을 낮추는 전지 작업을 진행하는 등 나무를 살리기 위한 작업을 시행했지만 끝내 세월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달성군은 보호수터에 후계목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금속 활자입니다. 네. 직지가 딱 떠오르네요. 금속활자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금속 활자는 인류 역사를 바꾼 발명품으로 평가받는데요. 인쇄물 보급이 있었기에 종교개혁, 산업혁명도 가능했다는 해석입니다.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은 우리나라의 직지심체 요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무려 100년 앞선 고서가 금속 활자 인쇄물이라는 학계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인물학술원 윤우식 박사는 남명천화 상송 증도가를 분석한 결과 판본이 1239년 금속 활자 인쇄됐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네. 직지보다 138년 서양 구텐베르크 인쇄물에 비해 216년 앞섭니다. 겁니다. 100년 이상이 앞섭니다. 어떤 책입니까? 네, 송나라 승려 법천이 쓴 동명의 불교서를 국내에서 편찬한 고서인데요. 현재까지 전해지는 판본은 총 6가지입니다. 모든 판본의 마지막에는 고려시대 문신 최희가 쓴 유래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인본이 1239년 금속 활자로 인쇄된 원감본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동안 통용되던 학설과는 다르다 싶은 건데 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해당 인쇄물을 두고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돼 왔습니다. 윤우식 박사는
관련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했으나 번번이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통적인 감정 방법이 아닌 첨단 이미지 분석 기법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올해 5월, 7월 발표한 2편의 영어 논문이 스위스 학술지 헤리티지에 등록됐고 최단 기간, 최다 조회 및 다운로드된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에서 배척됐지만 오히려 서구 학계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그렇군요. 유 박사는 논지를 보강하는 다음 논문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로 공인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6%. 이대로 가면 3년 뒤에 2025년 되면 초고령 사회에 우리나라도 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 치매 예방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수성구 용학도서관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취재해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용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신바람 나는 행복 노년 프로그램은 치매 발병 위험을 줄이고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책 읽기, 명상, 음악 감상, 실버 체조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현장 소리 먼저 듣고 이어서 용학도서관 박한울 사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크레이시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진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진박소유 있어요. 10분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면은 영산홍이고 요 한국만 가면 여기에 그네가 있어요. 그네. 그 그네에 앉아 있노라면 어린 시절을 막 돌아가게 되고 엄마 품속이 너무나 아득합니다. 그래서 그 그네에 앉아서 해지는 저녁노을 여기 바라볼 때 너무나 평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저는 저의 크레이시아라는 거예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니까 어르신들의 감각 기관을 훈련하고 인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을 조금 더 발달시킬 수 있게 뭐 독후 활동뿐만 아니라 실버 체조, 음악 감상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노인에게 맞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그죠? 네, 젊은 분들에게도 좀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제가 방문한 날은 15분이나 수업을 듣고 있었고요. 그 김정식 씨의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또 미국 작가 청 로퍼의 자연이 들려주는 말이란 시를 수강생 한 명이 정말 멋있게 낭송해 보이기도 네. 했습니다. 클래식 중에서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으면서 명상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클라리넷 협주곡이 모차르트의 유작이라는 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간에 뇌가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지 맞아요. 뇌세포가 살아나지 그렇다 않고 그러죠? 네, 또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황미향 강사에게 수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나의 크레이시아. 크레이시아는 서바나어로 안식처, 피난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가장 자기에게 편안한 곳인지를 모르고 사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혼이 살아 숨쉬는 삶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지녀야 될까 생각해 보니 바로 크레이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주제를 크레이시아로 정했습니다. 치매 예방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 명상을 할 때는 클래식 음악을 매번 다르게 이제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 새로운 단어들을 듣게 됨으로써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과 그에 관련된 시, 명화도 한편 나누기도 하고 만들기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많은 이론들을 한 줄, 한 단어를 들고 와서 그것을 생활 속에 생활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좋아하시고 특히 명상 시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반듯하신 자세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 한없이 편안해 보이고 그 순간을 깨어나고 싶지 않은 그냥 그대로 계속 머물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의 쾌렌시아이다. 이 네. 수업이 어르신들에게 그렇겠네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쾌렌시아가 정말 안식처라는 뜻으로 특정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가 될 수, 뭐든 될 수 있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가 좀 각자의 안식처를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수강생들에게 주변에서 치매 질환 겪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그중 한 분은 어머니가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는 좀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무엇보다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강생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성입니다. 수업 들어보니까 완전히 고농도 산소, 아주 속이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크렌시아 가는 거 저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굉장히 겁나는 것 같아요. 치매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고독한 거, 우울증 비슷해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박화숙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오래 영위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벗들이 이래 많이 계셔서 명상도 하고 좋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참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된다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장일화입니다. 쾌렌시아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몰랐어요. 선생님 이야기해 주시니까 내 삶이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거, 어디 나가서라도 나 이거 아는데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최영순입니다. 도서관에 한번 가보자 하면서 왔더니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전해주는 것 같은 그런 수업이라 가지고 끝날 때까지 출석을 잘할 것이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치매에 관한 한은 좀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 중입니다. 여태껏은 정말 가족, 자식 위에 살았다면 이제는 쾌렌시아를 염두에 두고 나만의 시간도 많이 즐기고 나 자신을 위한 여유로움도 가져보리라 생각 중입니다. 수성구 용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용학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 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경하는 대구, 환경하는 시민으로 가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이죠. 함께 그린 대구,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에너지 얘기를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은 8월 22일 에너지의 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2003년 8월 22일은 1일 전력 수요 최대치를 기록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계기로 해서 에너지가 얼마나 좀 중요한지 기후위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에너지의 날에는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날 행사도 소개를 드리고 최근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정책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인 리파워 유럽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8월 22일인데 갈수록 더 막 최대치 기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매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세계 여러 나라 얘기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뭐 에너지랑 관련이 있습니까? 네, 지난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천조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네. 핵심 내용이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 대기업 증세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특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도에 배출했던 양과 비교해서 40% 이상 감축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3,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8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태양광, 풍력 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고요. 네. 개인 시민들에게도 주택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 30%,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 제품을 구매할 때도 최대 14,000달러까지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신차는 약 1,000만 원, 중고차는 약 5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금 지급 기준이 미국 내에서 제조, 조립된 차량이어야 하고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핵심 광물도 중국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게 되면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예산이 천문학적이네요. 그만큼 효과를 바란다는 거겠죠? 네, 이 법안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의 감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같은 그린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원래는 지난해 연말에 2,000조 규모의 그린 뉴딜 시행안으로 추진되던 것이 후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예산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우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과 비교를 했을 때 최대 2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린 산업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 국내 기업 중에서도 미국 현지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그럼 가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최근 유럽이 에너지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을 축소하겠다라는 계획에 대비를 해서 유엔 회원국의 가스를 최소 15% 이상 줄일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저마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스페인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쇼핑몰, 영화관, 공항 등의 에어컨 온도를 27도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프랑스에서는 파리 등 일부 지역에서 에어컨 가동할 때 문을 열어둔 채로 가동하는 상점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있었는데 네.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범칙금은 최대 7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문 열어놓고 냉방하고 그러면 과태료 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죠? 네. 계문냉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전력 낭비가 굉장히 심각한 좋지 않은 행태인데 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는 계문냉방을 할 경우에 문을 닫았을 때보다 전력 소비가 최대 4.4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2012년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전력 수급이 관심 단계를 넘어서 전력 수급의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계문냉방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가 내려졌을 경우에 한해서 계문냉방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적발 시에는 계도에 그치고 이후 적발 횟수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는 네. 한데 네. 이게 강력한 단속 수단이 되지도 못했고 네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방역과 관련한 조치에 따라서 계문냉방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적정 수준에서 환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인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계문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는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럽의 대책들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샤워는 5분 이내에 끝내라는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독일 베를린은 공공명소에 조명을 끄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전승기념탑, 그리고 베를린 성당, 샤르텐부르크 궁전 등 1,400여 곳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독일에서 에너지 안전법에 따라서 공공건물의 난방 온도를 최고 19도로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스페인은 정부 법령에 따라서 대중교통과 상점, 사무실, 극장 등에서 난방 온도를 18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고요. 오는 9월 말까지 난방 시설이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공공건물 난방 온도를 21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여러 나라가 강력하게 에너지 절약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대책만으로 시작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가 현재 40%인 것을 45%로 상향하는 리파워 유럽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소나 바이오 메탄 가스 등을 늘려서 2027년까지는 러시아산 화석연료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인들의 85%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나 액화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을 최대한 빨리 줄여야 한다고 밝혔고요. 이번에 리파워 유럽을 통해서 2030년 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계획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화석연료의 퇴출을 가속화하는 유럽 그린 뉴딜 추진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은 탈러시아 선언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리파워 유럽이라는 거요. 네.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리파워 유럽은 기존에 지난해 7월달 발의했던 Fit for 55라는 정책을 러시아산 최근 러시아 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맞춰서 훨씬 더 강화를 한 것인데요. 기존에 있던 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기 위한 정책 패키지였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이 목표를 더 높였고요. 특히 재생에너지 목표를 원래 40%에서 45%로 달성하는 기간도 훨씬 더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2배 이상 더 높이고 친환경 수소 보급도 확대하고 바이오 메탄 가스 생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태양광 발전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죠? 네. 이거를 유럽에서는 그러면은 확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국내에서는 산지라든지 농지에 설치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태양광 설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건물에는 2025년, 신축 주거용 건물에는 2029년까지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유럽 내에서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 수준의 2배가 넘는 320기가와트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수소를 2030년에는 1000만 톤 이상 생산하고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가축 분뇨 등을 바이오매스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바이오메탄 가스도 생산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총 280조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유럽 또 미국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에도 대응을 하고 그리고 녹색 산업, 일자리 확대에도 집중을 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와 보면 어때요? 네, 윤석열 정부가 출발을 하면서 지난 7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핵심 목표를 살펴보면 원전 비중은 현재 27.4%에서 2030년에는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현재는 81% 정도가 되는데 2030년대에는 60%대로 줄이겠다. 에너지 혁신 벤처기업은 지금 2,500개 정도에서 5,0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계획과는 달리 비전과 핵심 목표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가 않은데요. 재생에너지는 실현 가능성,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적정 비중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에너지의 날 행사를 하시죠?
네. 예, 여러 가지를 다루겠네요. 네. 이번 주말이라니까 되게 먼 것 같은데 내일입니다. 8월 20일 네, 오후 4시에 국제보상공원 네, 종각에서 행사가 열리고요. 네. 원래 행사 주제는 나는 R200 시민이다입니다. R200 시민. 네, R200 시민. 지난해 발족한 대구 R200 시민클럽 회원들도 확대를 하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보도 얻고 체험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내일 행사에 필요한 전기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축전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햇빛으로 실제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가전 제품들의 실제 사용 전력, 대기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절약할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네네. 햇빛 발전에 대한 오해에 대한 팩트 체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전 프로그램으로는 R1 퀴즈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 많은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영석 사무처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으로 갑니다. 금요일엔 문화 최양의 음악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주말 한참 남았죠. 말해놓고 너무 웃었네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그죠? 네, 벌써 예. 8월이 다가갑니다. 그렇습니다. 악기 이야기, 오케스트라의 악기 이야기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관객 앞에서 보면 이제 쭉 현악기에서 네. 목관, 금관 올라가서 이제 맨 마지막 맨 위에 있는 타악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무대 네. 위 오케스트라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높이 있는 맞습니다. 제일 멀리 있는 악기들 타악기 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악기는 생김새부터 재질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알아봤던 현악기, 관악기, 건반악기 쪽의 분류와는 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네. 소리를 내는 방법이 두드리거나 때려야 한다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나무에서 금속, 가죽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모양도 음색도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타악기 연주하시는 분한테 타악기가 뭐 어떤 거예요? 그러면 뭐든 된다. 네. 예를 들어 우리 테이블 이런 것도 치면 이게 그렇죠. 악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팀파니, 마림바 막 이런 악기는 좀 낯설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오케스트라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악기들. 사실 타악기는 악기의 역사에서 가장 늦게 등장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악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20세기 이후에 국민악파 작곡가들이 자신의 민족주의적인 음악들을 관현악으로 작곡하거나 혹은 소편성 실내악의 대규모 관현악 편곡에서 더 많은 다양한 타악기들이 오케스트라 구성안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중남미 출신의 작곡가들의 월드뮤직 분야 작품들이 맞습니다.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피아졸라의 탱고를 비롯한 여러 댄스 뮤직들. 관악기로 구성된 대형 심포닉 밴드의 댄스 뮤직 연주를 들으면 어깨가 들썩들썩 정말 맞습니다. 신나는 다양한 타악기들이 네. 들립니다. 이 금관 하나 들어와도 풍성해지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이 타악기는 하나 들어와도 막 그렇죠. 진짜 꽉 찬 느낌이 그런 게 들잖아요. 그죠? 네. 타악기 음악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오히려 어색한 몸이 저절로 움직여야죠. 네, 움직여지죠. 네. 타악기야말로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기록된 연주용 음악 악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타악기가 사용되었던 목적으로 보자면 전쟁용 음악, 밀리터리 뮤직에서부터 그렇죠.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명령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전투 명령어를 대신하는 악기로 북과 같은 타악기 네. 그리고 금관악기가 사용되면서 맞습니다. 악기의 등장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군악대의 악기 구성과 발전은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공정한 왕의 전속 악단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금관악기 설명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던 소기마악대, 대기마악대는 타악기와 금관악기 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소기마악대나 대기마악대가 베르사유 극장에서 오페라를 공연할 때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했다라고 네네.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악기 역사를 보면 사실은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뭐 이렇게 바로 그 고전 낭만 이렇게 거쳐오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래식의 고전적인 음악이기도 하고 종교 음악에서 파생은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음악이란 거는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그죠? 추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특히나 여러 가지 뭐 결혼, 뭐 장례식 이런 거를 하면서 분명히 조용히 지내지는 않았을 걸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클래식 음악과 친하지 않은 청취자분들께 갑자기 클래식 음악을 무조건 좋은 음악이라고 들어보시라 하면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그렇죠. 드실 텐데요. 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 음악은 서구 유럽 사회가 교회와 함께 오랜 시간 삶 속에서 함께했던 그 음악의 흔적들, 잔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좀 덜 네. 거부감이 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가볍게 오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타악기 종류는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어떤 악기가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타악기들 리듬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리듬을 지배하는 악기가 타악기라고 할 수 네네.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런 특징 때문에 여러 개의 타악기를 함께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편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타악기는 뭐니 해도 팀파니일 겁니다. 북이죠, 북. 네, 북이죠. 이렇게 절반 타원형이 절반 잘라진. 네. 눕혀놓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놓여 있는 크기도 악기인데요. 달라요. 그렇습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네. 타악기, 북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음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이고요. 보통 4대를 세트로 해서 네. 여러 가지 음률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음악에서 다이나믹을 책임지고 있는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팀파니가 없다면 과연 오케스트라의 강력한 포르티시모가 맞아요. 충분히 표현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할 만큼 가장 네. 중요한 다이나믹 타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클래식 곡들 중에도 이 팀파니 역할이 아주 큰 그런 곡들 들어보면 막 심장이 왜 막 쿵쿵 하는 이런 느낌도 막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규모는 작지만 최초의 오케스트라 음악이라고 하는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오케스트라에도 팀파니는 네 세트는 아니었지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북으로. 네. 팀파니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알고 있는 그냥 쉽게 말하는 실로폰 이런 것도 타악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타악기이고 아마 어쩌면은 실로폰류의 타악기들은 피아노라는 건반악기와 겹쳐지면서 오케스트라에서 큰 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네네. 역시 팀파니보다 더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타악기로서 매력이 있는 악기입니다. 멜로디가 가능하니까 이게 그렇죠. 네. 최근에는 건반 재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건반 재질이 나무인 실로폰, 마림바 그리고 건반이 금속인 비브라폰 등의 실로폰류의 건반 타악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세 종류의 악기는 생김새는 사실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맞아요. 재질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만 그 재질에 따라서 음색의 차이 그리고 건반 아래에 울림통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페달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음색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림바 소리는 들어보시면 이렇게 청량할 수 있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잖아요. 네, 비 오는 날 물방울 떨어지는 맞아요, 소리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늘 납니다. 네. 실로폰, 마림바, 비브라폰 검색하시면 아마 이 각각의 악기들이 연주하는 재미있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찾으실 텐데 그만큼 또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 솔리스트들은 타악기 솔리스트들 타악 연주자들은 자신의 주 악기를 이렇게 주로 실로폰이요, 마림바의 이 악기를 자신의 주 전공으로 하고요. 콩쿠르에서도 국제적인 콩쿠르에서도 타악기 부분은 대부분 마림바 곡으로 이렇게 경연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타악기가 오히려 저는 현대에 오면서 더 좀 인기가 많아졌다는 느낌? 맞습니다. 훨씬 더 대중적이 됐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이나 낭만의
교향곡에서 타악기는 뭐 팀파니 이외에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죠. 그죠? 심벌즈, 트라이앵글 그 정도인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월드뮤직, 민족주의 음악이 이렇게 편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민속 악기들이 오케스트라 안에 편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에 20세기 쉔베르크 이후에 시작된 독일의 그 무조적인 선율이 없는 멜로디가 없는 화성 파괴적인 현대 음악이 비선율적 음악이다 보니 그쵸. 리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듬에만 집중하는 타악기 연주는 청각적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 효과를 꾀하는 연주도 가능했었습니다. 네. 청중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매우 신선하게 와 닿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쩌면은 인간의 귀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화음의 예술 클래식 음악의 창작의 한계점이 그쯤에서 도달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악기나 다양한 악기의 발전도 또 이제 가져온 그렇죠. 거고 그죠? 네. 음악의 아름다운 완성도라는 건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창작자들이 늘 고민하고 그러시는 거겠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음악의 3요소라고 배웠습니다. 리듬. 네, 많이 잊고 있는데요. 음악의 3요소에는 멜로디 선율만 있는 게 아니고 선율, 리듬 그리고 화음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최고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라고 배웠는데 간혹 리듬을 저희들이 좀 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멜로디가 좀 중요한 게 사실 편하니까 이쁘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타악기 음악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금방 아실 수 있어야 되니까 마림바 곡인데요. 네, 이 음색만으로도 천상의 악기 같습니다. 청각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영국 출신 에블린 글렌이 하면 마림바가 떠오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에 비해 마림바 연주로 듣겠습니다. 길지 않은 곡이라 오늘 이 곡 들으면서 최영의 음악 칼럼니스트와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부분은 잠깐 다른 곡이 나갔었는데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 듣고 왔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대구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현재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구암로 칠곡나들목 내거리에서 칠곡내거리 방향 칠곡내거리 목간 유턴 지점 1차로에서 화물차와 승합차 사고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차 2대 도착해서 조치 중이고요. 또 칠곡내거리에서 태전공원 내거리 방향 칠곡내거리 7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도 승용차와 화물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동대구로에서도 황금내거리에서 어린이회관 3거리 방향 황금내거리 교차로 부근 3, 4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는데요.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고속도로 전반적으로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물류 나들목 부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칠곡물류 나들목 지난 151.1km 지점 갓길에 화물차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바람이 좀 달라졌다 싶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데 낮 더위는 여전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고 경북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오고요. 대구도 내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최고 한 50mm 지역에 따라서는 강하게 오는 것도 있겠어요. 조심하시고 가뭄 해소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